전 세계의 우려를 등지고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바로 항공무기였습니다. 항공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본 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은 갑자기 자국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더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란이 보자마자 경악한 항공무기들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항공무기로 자국 군대를 완전 무장시킨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현지 시간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전날 가자지구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 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동지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전력태세 증가는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의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브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도 영내에 F-15, F-16, 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뭐라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 수백 대 되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에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0억터부터 300억 달러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전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회 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현지 시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3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리넥스원과 하나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 AAMD LOW 엘터투드 미셀 디펜스가 있습니다. AAMD 한 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2터부터 6대로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2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E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 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브루스 백돌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내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 3부는 북한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력한데 동시 100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 사우디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2 항공기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활로가 뚫린 이후 유례없을 정도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몇 년 전 F-50 대신 보잉 T-7A를 선택했던 미의 공군에선 곡소리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이자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서 연달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관계자들의 간증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 FA-50의 역대급 기회가 점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기반해 잠시 행복 회로를 아낌없이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FA-50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은 처음 시제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수출 포지연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순수 고등훈련기로 사용하기엔 해당 기종의 스펙이 너무 높았던 데다 가격 경쟁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조차 당시의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고성능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이니 수출 시장에서의 평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능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성과는 더욱 나빴습니다.
필요도 없는 고성능이지만 비슷한 가격이라면 서줄만 한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당시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하던 미공군 특수 프로그램에서 T7에 패배한 이유가 가격 때문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애초에 미 공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차세대 고등훈련기의 요건을 갖추면서 하우 노후 전투기까지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들 목표로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그런데 T-50 대신 T-7A를 선택했던 미국이 T-7A의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스펙의 결함까지 확인하며 역대급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사인 보잉 역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문제는 연이은 결함 논란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산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미 공군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T-7A의 전력화가 지연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이나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등에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결함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약 2터부터 3년 정도의 공백이 생길 거라며 붕괴 중인데요. 이것으로 끝이면 좋겠지만 최근 T-7A 기종의 캐노피 결함까지 터졌습니다. T-7A의 미 회계감사원과 연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아시는 것처럼 고등훈련기나 전투기는 비상상황 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 도파선이 달려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해될 때 캐노피 천장을 깨 좌석이 사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T-7A의 경우 조종석 천장의 캐노피가 옆으로 열리게 설계되었고 여기에 도파선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T-7A에 달린 도파선의 폭발 압력으로 조종사가 뇌진탕에 빠질 수 있으며 조종사의 좌석이 사출되는 과정에서 캐노피 파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출 이후 조종사가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낙하산이 펼쳐져 척추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조종사는 전투 시가 아니라 훈련을 하다가도 생명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T-7A가 도입된다면 조종사는 살아남기 위해 캐노피가 폭파할 때 머리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견뎌야 하고 폭파 시 생기는 캐노피의 유리 파편들을 순간적인 능력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사출 직후 좌석이 공중제비를 도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여 골절되지 않도록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도 꽁지가 빠져라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도입하려고 했던 T-7A는 모두 얼마나 될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은 내년부터 공군과 해군 등에서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을 도입합니다. 공군의 경우 280대, 해군은 최소 200대로 계획되었으며 가상적기 사업에 64대의 고등훈련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T-7A의 결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와 사양이 비슷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문제로 인해 T-7A의 생산 결정은 2025년 2월 초로 연기되었고 초기 작전 능력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GAO는 이러한 일정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제기한 탈출 시스템에 더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및 유지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3년에 최종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번의 수정이 필요해 완성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더 광범위한 변경이 필요해질 경우 나머지 비행 테스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T-7A는 시뮬레이터 투영 시스템의 선명도 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이제껏 제기된 T-7A에 대한 결함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FA-50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몇백 대의 수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FA-50을 노후급이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눈독을 들이는 국가들도 상당합니다. 현재까지의 운용국을 보면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이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도 1차분 18기에 대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추가 도입할 2차분 18기도 한국의 FA-50이 확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첫 수출 판로를 뚫었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1차분으로 16대를 도입하였고 2021년 6대가 추가 도입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 판로를 뚫은 FA-50은 이후 이라크의 24기, 필리핀의 12기, 태국의 14기가 판매되었으며
이후 폴란드가 블락 2개 조형과 블락 20 완제품을 합해 총 48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회종 계약된 말레이시아의 1차분까지 고려하면 FA-50은 총 138대가 수출된 것인데요. 현재 남미의 페루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과거 필요 이상의 고성능의 가격이 비싸다고 했던 FA-50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될 텐데요. 하지만 더 넓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FA-50은 블락 20으로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S의 레이더입니다. 그동안 FA-50은 기계식 레이더와 공중급유 불가능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FA-50의 결정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내용이었는데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공중과 지상의 표적물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표적물의 단순 추적뿐 아니라 영상 형성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FA-50에 적용되었던 기계식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탐지 거리가 짧아 표적을 발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흔히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에 비해 약 3터부터 4배나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FA-50의 단점은 명확했습니다. 또한 훈련기인 T-50을 모체로 하다 보니 항속거리가 짧았던 점 또한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되면 약 2터부터 3시간 정도의 작전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그만큼의 항속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좌식인 FA-50은 연료 탱크가 작은 데다 공중 급유 기능도 갖추지 않아 최대 채공 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실제 유효 작전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전투행동 반경 역시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FA-50을 훈련기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성능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급이나 주력 전투기로의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기계식 레이더를 대체할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서 독자형 모델인 ESR-500A의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ESR-500A는 빅선 500이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션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마찬가지로 공랭식을 채택한 ESR-500A는 체계 중량을 75kg 이하로 줄여 FA-50에 장착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직 지상 통합 시험과 테스트 항공기, 그리고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수출용부터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말레이시아 수출 모델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작전 반경 문제도 해소됩니다.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FA-50에 적용된 프로브 앤드 로그 방식의 공중급유는 급유 호스 끝에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공중급유하는 방식으로 전용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공중급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겟팅 포드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등도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4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성능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즉, FA-50이 미들급이나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약소국들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도 F-16급의 주력 전술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의 공군이 이런 소식을 놓칠 리가 없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 수주 시장에서 결함 많은 보잉이 아닌 FA-50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만큼 FA-50의 판매가가 더욱 낮아질 수 있게 되며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방산 강국인 미국의 제식 기종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FA-52 훈련기 및 경전투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는 단순 뇌피셜에 의한 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T-33 훈련기 기반의 F-5가 미공군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인데요. 아직은 행복 회로에 불과하지만 성능 개량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미들급 전투기의 성능까지 확보한 FA-52. 글로벌 시장의 표준 주력 전투기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머라이어스 블레잭는
미국의 첨단 MLRS인 하이마스 발사대 486대의 구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인도는 2025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전 한국 천무 HOMARK와 같은 방식으로 폴란드 옐츠사의 트럭과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HIMARS 시스템이 사용하는 선별된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HIMARS가 배치되는 제-16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해 있기에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대한미사일 PRSM의 기술 이전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발트함대는 폴란드 손바닥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폴란드형 하이마스는 H차대와 통합되어 HOMAR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폴란드형 천무 제식명이 호마케인지라 일각에서는 아메리카의 A, 코리아의 K를 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글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에서는 로켓을 뜻하는 어뮤닉지어의 A, 그리고 차륜형을 의미하는 콜로이의 K를 붙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알아보기는 쉽겠네요. 한편 폴란드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여 도입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670대의 KG, 자주포, 300대의 K239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게 되어 러시아가 보유 중인 포병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전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긴장하고 있냐고. 폴란드가 이처럼 포병 화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포병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오신트에 따르면 자퍼리지지어 오블라스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북 M3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히마르스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좌표를 하이마스에게 전달하자 그 즉시 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괴된 북가 레이더 시스템까지 보유한 방공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보다 더 찾기 어려운 목표물을 찾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드론과 포병의 박살난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인정찰기와 MLRS 조합은 실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멀리 떨어져 있는 포병 부대에게 적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 정밀 포격을 요청할 수 있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유인 관측기가 수행하던 위험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포병과 이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드론의 조합은 단 무기체계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대규모 포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과연 그 많은 탄약들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 116대의 에이브람스에서 사용할 120mm 포탄 676문의 K9 122대의 크랩 자주포에서 사용할 155mm 포탄, 그리고 300대의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에서 사용할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탄약 우포탄 유로켓 이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남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현재 전 세계가 포탄 및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회장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천무포드에 122mm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입교육대나 사격 테스트 당시에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하는 239mm 포드, 그리고 한 발 탑재가 가능한 600mm 포드의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전시장에서는 122mm 로켓 20기를 탑재한 포드를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특히 로켓을 밖으로 꺼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라가 이처럼 전시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기존 다연장 로켓 랑구스타에서 사용하던 122mm 로켓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량 사업을 통해 유도 미사일화 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기술력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22mm 로켓 개발 및 생산과 더불어 각종 로켓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는 9월 5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과 천무 유도미사일 생산 및 개발 협력에 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72대의 추가 발사대와 10,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구매했음에도 한화와 미사일 생산 협력을 체결한 것은
하이마스에서는 122mm 로켓의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무는 130mm 구룡을 사용해오고 있었기에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무기백화점 한국이 지닌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입니다. 천무는 전 세계 MLRS 중 유일하게 122mm, 130mm, 139mm, 230mm, 239mm, 300mm, 600mm 로켓 미사일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특히 하나는 239mm CGR-BO 유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K239 천무 MLRS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있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수출 활동도 활성화될 것.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로켓 미사일은 유럽 전역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무의 잠재적 수출 경쟁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로켓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천무에 탑재되는 239mm 유도탄의 사거리를 3배 이상으로 늘려 200km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기흡입 방식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장사정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그 목표는 기존 239mm 유도 로켓에 덕티드 로켓, 덕트드 라키트, 추진기관을 장착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 인레트를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 대비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것이죠. 이로써 발당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멀리서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해져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수의 몇 국가만이 및 실전 배치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 무기체계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3.09 퍼부터 26, 09, 36개월까지 49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다련장 대비 사거리, 화력, 표적 타격 능력이 향상되고 원격 운용 및 통제 관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다련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기존 카나드 조종 형태를 후방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하고 스파스 위성 항법 장치 및 통합형 전자장비, 그리고 축소형 탑재 장비와 고온환경 구동장치를 개발하여 유도탄의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아직 휴전 중이기에 끝없이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연구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화력, 더 긴 사거리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새로운 무기의 R&D들을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에 포탄 공장이 건설된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유사시 제2의 군비기지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9천억여 원을 투입해 작년 초 전력화를 시작한 120mm 자주박격포에 사용할 포탄이 1년이 넘도록 양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격포가 인도되는 시점의 포탄도 함께 인도됐어야 하는데 현재 양산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탄 개발업체인 풍선은 105mm, 155mm 포탄의 수출 수요가 급증해 120mm 포탄을 지금 당장 계약하기 어렵다고 전하였죠.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한화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100일이 넘도록 천무 미사일이 생산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폴란드 현지의 포탄 미사일 공장이 구축된다는 것은 한국 군에게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포탄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여건을 구축한 국가는 몇 되지도 않지만 또 구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 자국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력 무기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포탄 로켓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제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단순히 공동 수출 차원을 넘어 유사시 우리 군의 역량도 크게 늘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동맹 그 이상의 제2의 군비기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9월 17일 폴란드 북부 오어지즈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반들에게 최초로 화력 시범이 공개되는데
행사에 한국 장병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된 제16기 기화사단은 벌써부터 한국산 무기를 앞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16기 기화사단 제20여 단의 전차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군은 게스트로 참여하는 해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게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폴란드에 거주 중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9월 17일 오어지즈 트레이닝 센터에 가셔서